안녕하십니까. 2주차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차에는 일단 큰 대주제가 클래스와 객체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이번 주차에 학습할 내용을 소개를 하고 1주차에서 드렸던 과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 차원의 풀이 시간을 갖고요. 클래스와 객체 단계로 넘어가서, 물론 이건 모든 것을 다 설명드리지는 않습니다. 큰 주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될 거고 실습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습, 이번 주차에 대한 복습 및 실습 문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교시 같은 경우에 이번 학기에 복학생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꽤 많은 학생들이 있는데 그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간략하게라도 개발 환경을 어떻게 구축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이클립스죠.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도 간단하게 복습을 좀 하면서 과제에 대해 풀이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2주차의 첫 시간 개발 환경 분석, 단축키가 굉장히 많거든요. 단축키에 대한 설명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툴 사용법도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1주차 복습 직접 풀어드릴게요. 그리고 클래스에 대한 정의, 그리고 객체에 대한 활용법, 그 객체란 무엇인지 정의도 내리고, 객체에 어떻게 생성이 되는지, 그리고 생성자와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자, 첫 시간에서는요, 개발 환경을 사용법, 툴을 꽤 많이 사용하시는데 이 사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과제를 제출해 주신 분들의 내용들을 보니까 인코딩 부분을 설정이 좀 잘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정에 대한 것도 활용하는 방법도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거고요. 저하고 실습실에 있는 개발 환경하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구축해 놓은 개발 환경하고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려서 통일을 하는 그런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프로젝트를 생성을 해서 지난 주차에 내드렸던 과제를 풀이하는 시간, 그 큰 주제가 세 가지였죠. 배열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입출력에 관련되는 부분. 많은 분들이 입출력 스캐너를 사용하시면서 잊어버리고 작성하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동작을 한다 하더라도 꼭 정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즉 반환 부분이죠. 객체 반환, 그리고 반복문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PPT에는 이런 자세한 내용은 설명이 안 되어 있고요. 제가 지금 이제 영상에서 설명드리는 부분은 1주차에 말씀드렸다시피 개발자 노트라는 걸 하나 만드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을 차근차근히 좀 정리해 나가는, 아무래도 오프라인 수업에서 강의실이었다라면 칠판을 통해서 좀 적어드리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이번엔 편집기 상태에서 제가 주석으로 좀 간략한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개발자 노트에 잘 정리가 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클립스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클립스를 미리 하나 실행을 시켜 놨는데요, 현재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클립스에서 어떻게 프로젝트를, 물론 이 개발 환경을 구축하는 부분은 일단 제일 필요한 게 JDK, 자바 SDK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겠죠. 근데 이게 자바 SDK가 자바 오라클의 개발 정책에 의해서 유료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OpenJDK라는 것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자바 8 버전까지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자바 8 버전도 역시나 2020년 12월까지만 무료 사용이 가능하고 그 이후부터는 유료화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OpenJDK라는 것을 좀 사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하지만 저도 역시 일단 자바 8 버전이 설치되어 있고요. 실습실에 역시 마찬가지로 자바 8 버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환경에서 이클립스를 설치를 하셔야겠죠. 이클립스를 설치를 하시는데 이클립스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제일 첫 번째 우리가 그러니까 스탠다드 에디션 버전이 되겠죠. 자바를 개발하기 위한 그 이클립스를 사용하셔도 좋고요. 또는 자바 2.2라는 버전이 있습니다. 즉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웹 개발, 웹 프로젝트,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까지 개발이 가능한 버전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버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SE 버전을 쓰시는 것도 문제가 안 돼요. 이 버전을 활용하는 이유는 과거에는 여러분들 선배들 같은 경우에는 자바를 이용해서 웹 프로그래밍까지를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 학기에 다룰 수 있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시간 관계상 진행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거기까지 설명을 좀 못 드릴 것 같고요. 번외의 시간에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설치가 다 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좌측 상단에 보시면 파일이라는 부분이 있죠. 또는 아래쪽에 플러스로 되어 있고 드롭다운 버튼이 보일 텐데요. 이 두 가지를 다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자, 파일을 누르시고 뉴에서 프로젝트를 클릭을 하시면 지금과 같은 창이 하나 실행이 될 겁니다. 여기서 자바 프로젝트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여기 자바를 확장하셔서 자바 프로젝트를 활용하셔도 되고요. 이 창이 뜨는 것과 좌측 상단에 이 드롭다운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프로젝트를 선택하셔도 동일한 화면창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근데 지금 나와 있는 이 프로젝트 창 같은 경우에는 저하고, 즉 엔터프라이즈 에디션, 이클립스의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을 설치하신 분들과 SE 버전을 설치하신 분들이 나오는 모습이 좀 다를 거예요. 여기 이 2라는 부분이 보이는데 저는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을 설치했기 때문에 나오는 부분이고요. 자, 근데 우리는 자바 공부를 할 거니까 SE 버전도 괜찮습니다. 무관합니다. 자바를 확장하셔서 자바 프로젝트를 선택하셔도 되고요. 또는 미리 열어놓으신 부분이 있다면 상단에 자바 프로젝트가 보이실 거예요. 자, 동일한 부분이니까 자바 프로젝트 선택하시고 넥스트 하시면 프로젝트의 이름을 작성하라 라는 부분이 나오게 될 겁니다. 다시 가볼게요. 드롭다운에 프로젝트, 자바의 자바 프로젝트, 넥스트 하면 지금과 같은 창이 나오게 되죠.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것은 프로젝트의 이름을 작성하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작성하시면 되죠. 자, 그 밑에 있는 것은 JRE에 대해서, 즉 자바 버전을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기본값이 1.8로 되어 있으시다라면 건드리실 필요 없습니다. 수정하실 필요 없고요. 만약에 버전이 안 맞는다면 여기서 수정이 가능하고요. 자, 그럼 프로젝트의 이름에 일단은 테스트 프로젝트를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테스트 프로젝트 이렇게 작성을 하겠습니다. 이 작업을 하고 나면은 동일한 프로젝트 네임이 없다라는 조건 하에 워크스페이스 내에 자바 프로젝트가 만들어지는 워크스페이스 안에 동일한 프로젝트 이름이 없다라는 조건 하에 넥스트와 피니시가 모두 다 활성화가 될 텐데요. 넥스트를 누르셔도 상관없고요. 피니시를 바로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넥스트 한번 눌러볼게요. 이건 자바에 대한 세팅 부분을 설정하는 부분이고 라이브러리를 편집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 내에서도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는 다른 것을 수정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당분간은 건드리실 일이 없으실 거예요. 자, 피니시 누르겠습니다. 피니시를 이렇게 누르시면요, 우리 패키지 익스플로러 안에 테스트 프로젝트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자, 다 만들어지시는 걸 확인하셨죠? 이것을 확장해 보면요, 이렇게 JRE 시스템 라이브러리와 SRE, 즉 소스를 담을 수 있는 폴더까지 구성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프로젝트를 만들었을 때 자바에 대한 소스, 편집을 할 수 있는 자바 파일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죠. 프로젝트만 만들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어디에 만들어지냐면요,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면, 여러분 저 같은 경우에는 D 드라이브에 워크스페이스라는 공간에다가 프로젝트를 만들게 되는데, 여기에 보시면 테스트 프로젝트라고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의 워크스페이스를 찾아보시면 돼요. 이 폴더 내에 다시 보시면 세팅스, 빈, 그리고 소스, src 폴더까지 만들어지시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아직까지는 자바 파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프로젝트만 하나 만드신 겁니다. 복학생 여러분들 다시 한번 또 영상을 보시고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잠시 꺼놓고요. 그리고 이제 소스를 한번 만들어 볼 텐데, src 폴더에서요,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하면, 자, 소스 폴더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 New라는 부분을 클릭해 보시면요, 클래스라는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클래스요. 요 클래스라는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선택해 주시면, 다시 갑니다. 소스의 클래스를 선택하시면 지금과 같이 자바 클래스를 생성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안에는 많은 부분이 존재를 하죠.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게 내가 만들고자 하는 클래스의 이름을 작성하는 부분, 그리고 modifiers라는 부분에서 public, package, private, protected에 관련된 부분인데, 당분간은 건드리실 필요 없을 거예요. 나중에 상속과 관련된 부분이 얘기가 나올 때, 또 패키지를 설명드릴 때 이 부분은 컨트롤이 될 것이고요. 자, 그리고 abstract과 final, static이라는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 이 또한 클래스와 상속이 끝낸 뒤에, 그 뒤에 설명드릴 부분이기 때문에 선택하실 필요 없습니다. 슈퍼 클래스도 컨트롤 하실 필요 없고요. 인터페이스도 상속이 끝나고 나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부분, 여기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죠. 자, 제일 첫 번째로 만들 파일은 메인 함수를 포함하고 있는 클래스 파일입니다. 따라서 프로젝트의 이름을 이곳에 작성을 하시고 메인에 해당되는 것을 선택해 주시면 자동 완성으로 메인 함수가 구성이 됩니다. 물론 수동으로 작성하셔도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라면 여기다가 이렇게 작성을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메인 이라고 파일을 이름을 만들고요. 자, 지금 만드는 것은 클래스 파일이죠. 클래스 파일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첫 번째 문자는, 파일 이름의 첫 번째 문자는 대문자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P자를 전 대문자를 썼죠. 일종의 약속입니다. 클래스 파일의 시작 대문자, 이건 약속이에요. 프로그래머들끼리 약속을 한 겁니다. 이 이유는 요 다음에 이제 클래스를 설명드릴 때 나올 얘기 중에 하나인데, 자바의 시스템 클래스 파일들은 모두 다 대문자로 시작을 합니다. 따라서 대문자로 사용하시는 거 유념하시고요. 이렇게 작성을 하시는 게 반드시 규칙은 아니지만, 작성을 해주시면 이제 다른 개발자와 이 협업을 할 때 굉장히 편리한 점, 그리고 다른 개발자가 만들어 놓은 코드를 읽을 때 좀 더 수월하게 읽을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이 아마도 자바를 이용한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도 관심이 있으실 수 있을 거고요. 물론 코틀린을 할 수도 있고, 코틀린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대문자로 클래스 이름을 작성한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면 그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 할 때도 굉장히 편리해요. 아, 얘는 클래스구나, 아, 얘는 메서드구나, 아, 얘는 일반 변수구나 라는 것을 바로바로 직관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하시고, 대문자로, 클래스 이름은 대문자로 쓴다 라는 걸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보면 저는 메인이라는 글씨, 프로젝트와 메인, 즉 메인 프로젝트 부분 클래스를 설명을 드리는 건데, 두 단어가 합쳐지는 단어에는 대문자 M을 사용했죠. 이런 표기법을 하멜 표기법이라고 합니다. 낙타의 등과 같은 대문자, 소문자, 대문자, 소문자 이렇게 커지는, 그렇죠? 하멜 표기법, 이렇게 되는 부분으로 대문자를 쓴다, 소문자를 쓴다라는 표현을 쓰는 방식을 사용을 해요. 읽어보기가 편해지죠. 이걸 M자를 소문자로 작성을 하시면 읽기가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대문자를 사용하시고요. 자, 중요 부분 여기 메인 함수를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그 아래에 있는 것은 나중에 상속과 관련된 것과 생성자와 관련된 것들을 설명드릴 때 체크할 부분이니까 건드리실 필요 없습니다. 이거 뭐 커멘트, 주석 처리에 관련된 것을 제너레이트 할 것이냐 라는 부분인데 이 또한 건드리지 않습니다. 자, 사용하는 부분, 요 부분이란 얘기죠. 그리고 요 메인 파일 이름. 자,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시고요. 그럼 이렇게 깨끗한 화면으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겠죠. 프로젝트 메인이라는 클래스를 만들 것이고 메인 함수를 포함을 하겠다 라고 하시고 피니시 파일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피니시 버튼. 자, 선택을 하시면요. 자, 다시 패키지 익스플로러 안에 소스 밑에 디폴트 패키지라는 게 만들어지고요. 디폴트 패키지 만들어지고 그 밑에 방금 우리가 만든 프로젝트 메인.java 라는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자, 자바 개발자가 되시려면은 다 알고 계신 내용이죠. 자바는 대소문자를 구분한다. 그리고 자바의 파일 이름과 대소문자, 실제 만들어진 프로젝트 파일에 들어가 있는 클래스 파일의 이름, 클래스의 이름은 대소문자 모두 동일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생성이 되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이 안에 지금 개발 환경인 이클립스 안에 이런 창들이 여러 개 나와 있게 되는데 이러한 창들을 통칭해서 퍼스펙티브라고 하죠. 퍼스펙티브. 뭐 간단하게 주석으로 만약에 설명을 드린다면 퍼스펙티브라고 얘기를 하죠. 얘는 시점 또는 관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즉 전체적인 뷰를 말씀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내가 열려있는 창들의 뷰, 어떠한 시점에서 개발 환경을 건드릴 것이냐, 구성할 것이냐를 설명드리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가운데 있는 부분은 편집창이죠. 편집창. 자, 요거 먼저 설명을 드리면 퍼스펙티브는 시점, 관점, 즉 개발 창들의 구성을 통칭하는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발. 자, 지금 동영상을 보시면서 이 글씨가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잘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더 키워드릴게요. 단축키가 있습니다. 개발창에서 편집창이요. 편집창에 글꼴 확대, 축소 부분이 있는데요. 확대할 때는요. 확대는 컨트롤 플러스 버튼, 즉 키보드에 더하기 버튼을 누르시면요 글꼴이 이렇게 키워지고요. 축소하려면 마이너스 버튼이겠죠. 컨트롤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축소, 글꼴 축소입니다. 글꼴 축소는 컨트롤 플러스 마이너스. 키보드의 뺄셈 버튼, 빼기 버튼이요. 을 누르시면은 확대, 축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 거예요. 자,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노트에 좀 잘 정리를 해 놓으시고 자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단축키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아무래도 단축키를 잘 다루시면 이 이클립스 개발 툴을 다루시기도 편리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꼭 기억하시고요. 이런 부분들 더 많은 단축키를 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일단은 삭제를 좀 해보겠습니다. 삭제를 해 놓을 거고요. 지금 삭제할 때도 제가
이런 방법을 썼는데, 이거 말고도 단축키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이렇게 해요. 자, 보시면 라인에 어떤 6번 라인에 지금 커서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게 제일 앞에 있던, 제일 뒤에 있던, 아니면 글들 사이에 어디에 있던 이 커서가 위치해 있는 라인을 삭제하겠다 라고 한다면 컨트롤 D 버튼을 누르면 한 라인 삭제가 됩니다. 자, 다시 주석으로 설명을 드린다면요, ctrl 플러스 D, 영문자 D 버튼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커서가 위치한 라인 삭제 버튼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나중에 추가 것들은 설명을 드리고요, 마우스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커서에 놓고 Shift 전체 선택 딜리트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컨트롤 D를 여러 번 누르시면 계속 모든 라인을 삭제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기억하세요. 이것도요. 자, 일단은 이 부분은 삭제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클래스가 하나죠. 그리고 그 안에 아까 우리가 클래스를 생성할 때 체크했던 메인 함수 체크가 되면요, 이렇게 메인 함수가 하나 포함이 되게 되죠. public static의 void에 main이라는 함수가 만들어지고 아규먼트가 있고요, 매개 변수요. 그리고 나서 to do auto generated method stop, 자동으로 생성되었다, 여기서부터 작업을 해라, 이제 이런 설명을 하는 주성문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을 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주의할 점, 클래스의 이름, 우리가 편집키를 이클립스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 클래스의 이름을 직접 작성을 하시게 되는데, 이클립스를 안 쓰시고도 개발이 가능합니다. 일반 편집기에서 자바 파일을 만들어서 편집을 했을 때 클래스 파일의 이름은 무엇의 이름과 같다? 파일의 이름과 동일해야 된다. 대소문자까지 완벽하게 동일해야 된다 라는 부분. 자, 그리고 중요한 점, 클래스의 이름은 대문자로 시작을 하게 한다. 이건 규칙입니다. 따라오시는 게 개발하시는데, 공부하시는데 편리하실 거니까 꼭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처럼 만드시면 되고요. 자, 작업을 하시다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요 프로젝트 자체를 삭제하는 경우가 있으실 텐데요. 삭제하는 법도 좀 말씀을 드리고, 또는 과제를 제출하는 부분도 설명을 드릴게요. 코드는 나중에 하도록. 자, 계속해서요,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방법,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집에서 학교로 가져오거나 학교에서 집으로 가져오거나 할 때 프로젝트 이동하는 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간략하게 좀 드려보겠습니다. 프로젝트는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죠. 프로젝트 네임에서요. 또는 키보드에서 딜리트 키를 누르셔도 되고요. 그래서 오른쪽 버튼에서 딜리트를 누르시면 창이 하나 뜰 텐데요. 어떻게 지울 것이냐 라는 것을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체크를 해주시면 해당 프로젝트 자체가 폴더 내에서 완전히 삭제되는 것을 말해요. 소스 코드까지 다. 그러니까 잘 관리하셔야겠죠. 그래서 OK 누르시면 완전히 삭제되는 부분이다. 자, 그러면 반대로 이번에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오는 부분을 집에 가져갈 때 사용하는 방법, 물론 여기서 이클립스 내에서 파일의 익스포트를 이용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좀 불편해요. 불편하니까 여러분들 윈도우스 탐색기 하나 이렇게 내 컴퓨터 하나 열어보시면요, 여러분들의 워크스페이스로 가셔서 여기서 테스트 프로젝트 있죠? 요 부분에서 그냥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시고요, 보내기 압축 폴더 이렇게 하시면은 zip 파일로 압축이 되실 거예요. 물론 다른 압축 파일을 쓰셔도 상관없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zip 파일 압축을 쓰시는 게 더 편리합니다. 그래서 다시 프로젝트 오른쪽 버튼 보내기, 아이고 만들어졌네요. 이게 다시 갑니다. 테스트 프로젝트에서 오른쪽 버튼 보내기 zip 이렇게 하면 테스트 프로젝트가 하나 이렇게
파일이, zip 파일이 하나 만들어지는데, 요 파일을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요 파일을 가지고 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삭제하는 부분도 다시 해볼게요. 테스트 프로젝트에서 오른쪽 버튼 딜리트 창에서 요번에는 우리가 압축해 놓은 파일이 있으니까, 그 프로젝트 파일이 있으니까 얘를 지워야겠죠. 안 지우고 또 열려 그러면 이미 프로젝트가 존재한다 라고 해서 열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체크하시고 지우겠습니다. 삭제를 하시면 전체가 다 지워지는 게 확인이 되고, 여러분들의 워크스페이스 내에서도 아까 봤던 요 사이에 있었죠. 테스트 프로젝트라는 폴더가 삭제되는 걸 확인하실 겁니다. 삭제될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불러올게요. 불러올 때는 파일에서 여기 보면 임포트라고 보이시죠? 임포트요. 임포트를 선택하시면요. 임포트 선택하시면은 지금과 같은 창이 뜰 거고요. 거기 보면은 existing project into workspace라는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요 기존에 있는 프로젝트를 워크스페이스에다가 열겠다 라는 얘기니까 요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요거 선택하시고요. next 또는 더블 클릭 하시면은 라디오 버튼이 두 가지가 되어 있을 텐데요. 아래쪽에 select archive file, 즉 내가 압축 파일로 관리했으니까 압축 파일이 아닐 때는 위에 있는 부분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아래쪽에 있는 거 zip 파일 불러오겠습니다. 브라우저로 여러분들의 워크스페이스에 압축 파일이 있죠. 이 압축 파일, 이 압축 파일은 어느 위치에 있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열기를 눌러 주시고요. 선택해 주시면은 아래쪽에 피니시 버튼이 활성화가 될 거예요. 이렇게 구성이 이루어지고요. 피니시 눌러보면은 다시 좌측 상단에 테스트 프로젝트가 임포트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스 디폴트 패키지 밑에 프로젝트 메인이라는 클래스가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일단은 편집하는 부분에 대해서, 툴 사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영상으로 이제 프로젝트 우리 과제로 드렸던 부분을 설명하는 부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요, 한글 인코딩 설정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즉 이클립스에서 작성을 하실 때 이제 뭐 주성문을 달 수도 있을 것이고, 한글로 뭐 출력이나 입력을 처리할 경우도 있을 겁니다. 뭐 기본적으로 설정하시고 사용하셔도 문제가 없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사용하시면은 다른 개발자가 만들어 놓으신 것들을 가져다 보실 때 한글이 다 깨지는 문제가 발생이 될 겁니다. 또는 제 설정과 여러분들의 설정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작성한 소스코드를 제가 제 이클립스에서 임포트해서 확인할 때 여러분들의 주석이 모두 다 설정이 글씨가 깨져서 안 보이는 상태가 나타나요. 그러면 문제가 있으니까 통일을 하는 게 좋겠죠. 학교에 시동 405호에 있는 이클립스의 설정은 제가 통일을 해놨습니다. 저하고 같이요. 자, 그러면 확인을 해보면요. 일단 한글 인코딩 문제를 좀 설정을 하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개발할 시에 한글 사용은 여러 문제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된다. 다국어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는 유니코드 기반인 UTF-8의 사용이 권장된다. 즉 안드로이드 등 모바일 개발에서도 유니코드가 기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바를 개발하실 때도 유니코드로 세팅을 하시는 게 다른 코드를 가져다 쓰실 때도 편리한 점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2번 슬라이드와 다음 슬라이드에 1번, 2번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요. 1번. 자, 우리 여러분들의 그 이클립스에서 설정창, 프레퍼런스라는 설정창을 열으시면요. 거기서 제너럴 밑에, 제너럴 버튼 밑에, 제너럴 밑에 워크스페이스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를 열어보시면은 여기 텍스트 파일 인코딩이라는 부분이 보이실 텐데 이 부분에서 아마 디폴트로 되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거를 other 그래서 UTF-8로 변경을 하자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프레퍼런스 창은 어떻게 띄우는 것이냐. 다시
이클립스로 돌아오셔서 여기 윈도우 메뉴 탭 있으시죠? 윈도우 메뉴 탭에서 제일 하단에 보면 프레퍼런스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윈도우의 프레퍼런스를 여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제너럴에 보면 하단에 워크스페이스 부분이 보인다. 제너럴의 워크스페이스. 자, 이 부분에 텍스트 파일 인코딩을 UTF-8로 설정을 하자라는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또 다시 돌아가서요. 다음 2번 버튼에서 보면요. 제너럴에 보면요. 제너럴 탭에 보시면은 자바 클래스 파일에 대한 인코딩 부분도 바꾸자. 그래서 제너럴 탭에서 컨텐츠 타입 이라는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여기 선택을 하시면요. 자바 클래스 파일이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또 자바 클래스 파일을 선택을 하시고 여기다가 하단에 보면요. 직접 대문자로 UTF-8 이라는 글씨를 작성을 해 주시고 나서 업데이트 그리고 OK 눌러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여기로 돌아오셔서요. 여기에 컨텐츠 타입에 보이실 거고요. 자바 클래스 파일을 선택을 해 주시고 나면 디폴트 인코딩 이라는 부분인데 UTF-8 직접 키보드로 대문자로 작성하셔야 됩니다. UTF-8 UTF-8이라고 집어넣으시고 Apply and Close를 선택하시면 될 거예요. 자, 저는 선택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같이 개발 환경을 맞춰 주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작성한 것을 다른 분들이 또는 제가 확인할 때 한글이나 주성문에 대한 것이 서로 코드가 맞지 않아서 깨지는 현상이 발생되지 않는 그런 설정이 될 겁니다. 이 설정은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까지 이 영상에서는 한글 설정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1교시 시간이 꽤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 주차에 드렸던 과제 부분을 좀 살펴보는 시간, 그리고 프로젝트를 연습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주차 과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열에 대한 사용법, 그리고 입력 객체의 생성과 반환, 그리고 반복문과 출력문에 대한 연습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하나하나 저하고 같이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프로젝트를 지워놓은 상태고요. 새롭게 출발하겠습니다. 좌측 상단에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는 부분으로 가서 프로젝트를 만드실 거예요. 자바 프로젝트 만드시면 되겠죠. 또는 자바에서 프로젝트 선택하셔도 되고요. 자, 자바 프로젝트 넥스트. 자, 요번엔 홈워크였으니까 홈워크 1이라고 프로젝트 이름을 만들겠습니다. 이 과제를 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지난 학기에 자바의 기본적인 문법들을 어떻게 얼마만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제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피니시 누르시고 홈워크이라는 프로젝트가 만들어지시면요, 거기서 소스 파일을 추가해야겠죠. src에서 오른쪽 버튼 New 클래스를 선택하시고요. 아까 했던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부분과 동일합니다. 자, 이 프로젝트의 메인 파일, 클래스 파일이죠. 프로젝트 메인을 선택하시고 메인 함수 선택, 이 부분 수동으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프로젝트 메인 클래스 파일을 만들고 피니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과 같은 형태의 창이 열리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배열을 사용하는 부분을 말씀드렸죠. 배열이요. 이게 다른 언어들하고는 조금 다른 모습이 있어요. 특히 C 언어나 C++ 언어하고는 차이점을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정수형으로 설정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정수형 타입의 배열의 이름을 작성하겠습니다. 제가 배열의 이름은 뭐 그냥 AR 데이터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괄호 5개짜리. 여기까지 진행을 하면은 다른 언어, 예를 들면 C 언어요.
C++ 하면서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이 자바에서는 꼭 생성을 해줘야 되죠. 네, 정수형 타입에 5개짜리죠.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선언에 해당되는 부분에서는 이걸 빼주셔야 되죠. 숫자를 빼주시고 5개를 생성을 합니다. 5개의 배열이 생성이 되죠. 만약에 타입이 플롯 타입이다. 그러면 플롯 array test new 플롯 5개짜리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것이죠. 자, 이건 필요 없는 문장이니까 컨트롤 D 삭제, 단축키 계속 사용하세요. 자, 이 편집을 하시다 보면요, 편집창에 지금처럼 이렇게 노란색 밑줄이 쳐지는 경우나 붉은색 밑줄이 쳐지는 경우가 나타나게 되는데, 자, 노란색 같은 경우에는 워닝입니다. 워닝. 편집키를 사용하시면서 많이 봐두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이 편집창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하단에 있는 부분도, 네, 보시면은 프로그램이라든지 여기 컨설 부분, 데컬레이션 또는 히스토리 부분을 많이 보셔야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노란색 같은 경우에는 워닝인데, 뭐냐면요, 마우스 올려보시면은 도움말 창이 하나 뜰 텐데요. 풍선 도움말, 아이고 너무 키웠다, 이게 보일 텐데, 여기 보면은 밸류가 선언만 되고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용하면은 저 노란색 밑줄은 사라지게 되겠죠. 이미 알고 계시는 내용일 텐데, 지금처럼 배열을 선언을 한 것이고요. 뭐 배열의 생성과 동시에 값을 집어넣겠다 라고 한다면 뒤쪽에다가 중괄호를 열고 이렇게 작성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 지금 이 부분을 이렇게 5개짜리를 만들겠다 라고 지정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쓰는 것은 5개짜리 기본 디폴트로 만들어 놓는 거니까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겠죠. 자, 배열을 선택을 했고, 제가 드린 부분에서는 선언이 일어났으니까 표준 입력을 받자라고 했습니다. 스캐너를 사용하시죠. 자, 스캐너라고 치시고 스캔이라는 객체 변수 new 스캐너 system.in in을 사용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지정을 하시면 되겠죠. 자, 지금 보시면 또 붉은색 밑줄이 나와 있습니다. 자, 붉은색 밑줄이 나와 있는데 이건 경고라는 것이죠. 뭔가가 문제가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자, 마우스 이렇게 붉은색 밑줄이나 노란색 밑줄이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은 마우스 커서를 해당 라인에다가 갖다 딱 올려 놓으시면요, 그것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임포트가 안 돼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마우스 올려 보시면요, 도움말이 뜰 거고요, 스캐너 cannot be resolved to a type 이라고 해서 이런 타입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위에 제일 첫 번째 빠르게 퀵픽스 어베일러블 7개나 있네요. 그 중에서 제일 상단에 보면 임포트 스캐너 라는 부분이 보이시게 될 텐데, 자바 util 클래스 밑에, util 밑에, 패키지 밑에 스캐너라는 클래스를 가져다 사용해야 된다, 임포트를 해줘라, 이런 안내 문장이 나올 겁니다. 자, 임포트 문제일 땐 단축키도 있죠. 이거 컨트롤 시프트 영문자 5를 누르게 되면은 자동으로 상단에 이렇게 임포트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고 나면은 스캐너에 대한 오류는 사라지게 되죠.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게 없을 때 스캐너 임포트를 직접 클릭하셔도 자동으로 완성이 되고요. 또는 자, 컨트롤 Z로 돌려놨는데요, 컨트롤 시프트 영문자 5를 단축키로 누르게 되면은 지금처럼요, 임포트가 진행이 될 겁니다. 문장이 완성이 되죠. 자, 그래서 여기다 한번 주석을 달아 드린다면, 컨트롤 플러스 시프트
5, 여기는 영문자 5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현재 클래스에 필요한 임포트 자동 완성됩니다. 자, 많이 쓰는 단축키니까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스캐너를 만들었습니다. 자, 스캐너를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입력을 받겠죠. 자, 스캐너를 이용해서요, 우리가 만든 스캔 객체에서요, 점 찍어 보시면은 next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int도 있고요, next int 또는 next line을 쓸 수도 있고요, next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 정수를 입력받기로 했으니까 next int 메소드를 활용을 할 겁니다. 지금 이 부분이 클래스라고 말씀드렸어요. 대문자로 시작했으니까 클래스겠죠. 클래스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 얘기인데 특정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능 중에 next int 정수형 값을 입력받겠다 라는 기능을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죠. next int 에서 값을 입력을 받겠다. 자, 그러면 키보드로부터 입력을 받겠죠. 입력을 받을 때 저장할 공간은 어딘가에 대입을 해줘야겠죠. 우리가 위에서 정해놓은 ARR 데이터의 0번지에다가 이 값을 집어넣겠다. 이렇게 집어넣겠다 라는 것을 지정하는 문장이에요. 자, 똑같이 만약에 1번에다가 또 넣겠다 이렇게 한다라면 또 여기다가 2번에다 이렇게 직접 3개까지 입력을 받을 수 있을 텐데, 만약에 우리는 5개지만 100개, 200개를 입력받겠다라고 한다면 이 동일한 문장을 여러 번 쓰시는 것은 좀 문제가 있죠. 이럴 때 반복문을 활용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일단 지울 거 지우고요. 입력을 받기 전에는요, 반드시 좀 친절하게 안내 문장을 내려주면 좋겠죠. 출력, 표준 출력도요. 자, println을 이용해서 그 사이에다가 정수 입력이라는 문장을 내주시고요. 프린트나 println은 라인 피드가 있는 것이고, 프린트는 줄바꿈이 없는 상태가 되겠죠. 정수를 입력해라 안내 문장을 주고 입력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뉴라인을 하나 주는, println에 출력하는 문장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줄바꿈만 일어나게 되겠죠. 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프린트 메소드를 이용하는 방법과 println 메소드를 이용하는 방법. 자, 여기까지 하는 작업을 5번 안내문과 입력 그리고 줄바꿈을 5번 반복하는 부분으로 간다면 포문을 이용하시면 되겠죠. 포문 int i는 0부터 시작해서 i가 5보다 작을 때까지 i를 증가하면서 그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겠죠. 전체 정렬 부분 단축키도 있는데 그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한꺼번에 너무 많이 말씀드리면 조금 기억하시기 힘들 텐데, 컨트롤 시프트 F입니다. 전체 줄 정렬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은 보시면요, 지금 제가 여기 포문을 요 블럭부터 시작해서 요 블럭까지 끝나는 사이에 안내 문장 내보내고 입력받고 줄바꾸고를 5번 해라 라고 명령을 준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제가 출력하자 라고 했죠. 출력할 때 마찬가지로 반복문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int i는 0부터 i가 5보다 작을 때까지 i를 증가하면서
println으로 출력을 할게요. 출력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출력하고자 하는 값, 즉 이렇게 놓을게요. i 플러스 세미콜론 붙이고요. 그리고 플러스 우리가 출력해야 될 것은 ARR 데이터의 i번지의 값을 출력하자. 자, 그러면 반복이 돌면서 i는 증가가 될 테니까 0번의 값. 자, 이렇게 출력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이거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밑에 하단에 입력을 해라 라는 말이 나올 텐데 1, 2, 3, 4, 5 이렇게 되면 출력이 입력이 여기 잘못된 부분이 있네요. 소스 코드에서 i라고 바꿔주셔야겠죠. i라고 바꿔서 5번 입력을 받으면 될 거고, 라인 PD 같은 경우도 지금 엔터 값이 입력을 할 때 엔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또 줄이 한 번 더 바뀌는 현상이 있으니까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컨트롤 T를 삭제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실행을 다시 해보면요. 자, 실행하는 방법도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 정수 입력 1, 2, 3, 4, 5 하면 1, 2, 3, 4, 5 즉 0번 배열에 1, 1번 배열에 2 그래서 4번 인덱스 자리에 5까지의 값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실행하는 것은요, 실행 단축키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실행. 소스 코드의 컴파일과 실행 단축키. 보면요, 컨트롤 키 누르시고요. F11번 펑션 버튼입니다. 펑션 F1을 누르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실행이 돼. 컴파일을 하고 실행을 시켜줍니다. 단축키로 말씀드린 거고요. 만약에 그냥 실행을 하겠다 그러면 현재 선택되어 있는 것에서 상단에 플레이 버튼이 있으시죠?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실행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옆에 있는 디버그 버튼은 안됩니다. 요건 디버그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마치 실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상 실행이 아닙니다. 디버깅 모드로 실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분간 사용하지 마시고요.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실행을 시키시면 됩니다. 자, 플레이 버튼을 누르시면은 똑같이 저장하고 실행하면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요. 그래서 실행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해서 과제를 제출하신 부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한 가지가 더 빠진 게 있죠.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아까 PPT에서요. 여기에 보시면은 입력 객체의 생성 및 반환이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반환을 설명드리고 싶은 거예요. 파트에서 안 쓰신 분들이 많으신데, 자, 우리가 쓴 것은 스캐너, 이 녀석은 입력 객체거든요. 스캐너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진 스캔 객체. 자, 이 스캔 객체는요, 규칙이 하나 있어요. 이런 거죠. 즉, 스캐너 객체는 사용이 다 끝나면 더 이상 쓸 일이 없다면 스캐너 객체를 반환을 직접 프로그래머가 해주셔야만 합니다. 반환의 방법은 어렵지 않죠. scan.close 라는 문장을 집어넣어 주시면은 이제 우리가 사용한 스캔 객체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반환되어 있는 객체가 됩니다. 이 부분을 빠뜨린 분들이 상당수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파일 객체를 사용하신다. 파일을 입출력 처리한다. 이럴 때도 마찬가지로 파일 객체를 반환한다. 라는 것들이 존재를 해요. 이런 부분들도 좀 잊지 마시고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과제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을 좀 드려봤고요. 반복문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빠르게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배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객체에 대한 설명, 클래스에 대한 설명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는 못했는데 아마 그냥 무의식 중에 사용하셨을 겁니다. 무의식 중에 사용하셨다 하더라도 지금 이것은 클래스다, 대문자로 시작했으니까. 그리고 사용자가 지정하는 변수들은 전부 다 소문자로 시작을 하죠. 메소드 역시, 함수 역시 소문자로 시작합니다. 클래스만 대문자로 시작을 해요. 일종의 약속입니다. 뭐 이런 약속도 있습니다. 지키지 않아도 되는데 자바 개발자들은 괄호가 열고 중괄호가 열릴 때, 즉 블럭 괄호가 열릴 때 바로 옆에다가 블럭을 여는데요. C나 C++ 개발자들은 이 블럭 괄호를 하단, 한 줄 밑에다가 작성하는 이런 규칙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어느 쪽을 사용하셔도 되지만 이 코드만 보더라도 아, 이 사람은 C 언어에 조금 더 능통하다 또는 적응이 되어 있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아, 이게 만약에 상단에서 열려 있다. 아, 이건 자바 개발자 부분들이 있구나 라고. 물론 뭐 라인을 줄이기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데 자바 개발자들끼리 저런 부분도 약속을 좀 해놓은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하나하나 좀 지켜가면서 코드를 연습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다른 사람의 코드도 이해하실 수 있고 여러분들의 코드를 다른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세상에서 제일 잘 작성된 코드는 누가 봐도 이해가 편한 코드, 그 코드가 잘 작성된 코드입니다. 자, 지금까지 과제 설명 드렸고요. 2교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